종북 목사 얘기입니다. 예. 바로 김건희 여사에게 함정 취재를 해서 함정에 빠뜨리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마치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종북 목사. 말이 좀 일관성이 없어요. 처음에는 청탁이었다라고 네. 이야기했다가 지금 또 아니다. 샤넬 화장품은 감사의 의미다. 감사의 선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건가요? 일단 좀 동문서답을 좀 드리면 네. 제가 본 바로는 네. 그렇게 영상을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녹화하시는 분은 없어요. 이거 네, 말씀이시죠? 이런 몰래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감사합니다라고 실제적으로 감사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도 네네. 감사하는 자리를 네. 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줬을 때 문제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을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신이 이상하거나 네. 거짓말하거나. 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해당되는 내용 관련돼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네네. 통화 녹음 자동 녹음처럼 돼 있어서 네. 그거를 네. 녹음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어떻게 녹음이 됐네? 그러면 사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빨리 그거 없애죠. 이 시기에 지금 카메라가 있는지 난 몰랐어요. 네. 이게 녹화가 됐네요. 네, 의도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네, 네,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행동을 하지. 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놓고 같이 제가 이걸 너무 고마워서 같이 뭐 사진 한번 찍으시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누가 몰래 몰카하듯이 해갖고서는 비밀 그런 촬영 장치를 해갖고 들어가서 목소리 녹음하고 해당되는 녹음이 잘 될까 안 될까 확인하고 해당되는 내용 갖고 나와서 내가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거를 받아서 서울의 소리 여기서 좀 확인 좀 해주고 얼마나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었는지 체크 좀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감사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라는 단어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예. 감사가 한자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감사원의 감사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 결국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고맙다라는 말로 거짓말해서 접근한 다음에 엿먹일 기회만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용도로 접근에 들어갔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불법적인 것들을 우리가 차단해야 되는 것들도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 촬영할 수 있게끔 허용해주고 예. 다 우리가 찍을 수 있게끔 허용해주고 네.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편집되든 정확하게 편집이 되고 실제 그것이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진짜 너무나 어렵고 더러운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네. 그걸 진위 공방도 불가능하게 해놓고 나서 터트린다. 음흠. 이렇게 됐을 때 그걸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서 법적 판단에 대한 문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강제로 공개당한 사람의 권리는 없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뒤섞여 있는 사안이에요. 네. 그럼 저렇게 하는 이런 뭐 종북 목사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최 목사라는 그분의 행동처럼 하는 게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돼서 사생활과 관계없이 어느 곳이나 들어가서 뭔가 불법적인 것들이 있는 공간에 가면 다 그렇게 이런 몰래카메라 찍어갖고 공개하고선 터트리면 다 문제 없어요. 그 뭐 공익적인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하는 세상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저 또 야단 맞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네. 아니고요. 예. 아까부터 계속 저를 아니 그게 아니라. 눈에 불을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황당하다는 뉘앙스가 좀. 네, 황당하다는 겁니다. 네네. 예, 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걸 만약에 안 받지 않으셨으면 더 네. 좋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문제에 관해서 막 사람이 와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면서 이게 막 와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 문제에 관련돼서 정신없이 대화 내용을 이렇게 들어봐도 네. 막 대화에 집중을 못해요. 그렇죠. 네, 집중을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 막 떠들면서 뭐 이걸 막 녹화한 거예요. 이와 같은 행동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고 할 때 이게 과연 통신비밀보호법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보호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네. 민주당은 지금 당장 몰래카메라가 든 시계를 5천만 개를 만들어서 전 국민한테 다 나눠주고 모두 다 이제 몰래카메라로 어느 사람이든 어느 집이든 들어가서 다 이렇게 취재한 다음에 공익이요 하는 세상을 만들어라. 그래야 이게 정당화된다. 아니, 근데 그런데 지금 사실 전 대표였던 분은 이정근 녹취록 다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동 녹음했던 거. 네네. 그리고 현재 대표는요. 네. 증거 능력 관련돼서 지금 전자증거 다 다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증인으로 다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런 상태에서 이
언론에서 공개된 것들도 네. 사실은요 최소한 해시값 따져봐야 돼요. 네. 무결성이 있어야지 이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원본 자료도 아닐 수도 있다며요. 그렇죠. 그럼 조작했는지 아닌지 네. 어떻게 알아요? 네네. 그거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돼서 솔직히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는 네. 일단 이 영상 촬영 자체가 적법한지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진짜 맞는지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음흠. 김정숙 여사처럼 그 문제를 명예훼손으로 먼저 고소하는 거 그게 사실은 영부인의 자리에서 네. 급하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최소한은 언론 담당자들이거나 네. 또는 그 사안 관련해서 수사하는 수사기관에서 네. 무결성 문제부터 정리를 해서 아하.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다. 아하. 아니면 해당되는 내용이 편집이 됐다. 네. 어떤 내용으로 편집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네네. 것들이 확인이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네. 더 이상의 조사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일단 그 문제는 검찰이 서울의 소리로부터 원본 파일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라는 자는 그래서 이 지금 최재형이라는 사람과 조금 다르게 최재형은 원본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백은종은 원본 다 넘기겠다라고 해서 서로 입장이 좀 달라요. 그 부분도 좀 석연찮은데 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결국은 제가 이승우 변호사께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자꾸 이 사람이 갑자기 청탁 아니다. 예를 들어서 김창준 미국 전 상원 의원이 우리나라 형충원에 묻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는데 바로 본부에서 전화가 왔더라. 이게 지금 서울의 소리 측에서 거봐라. 이거 다 청탁이다. 물건을 놓고 갔는데 거기에 대가성 그러니까 뭘 요구했는데 반응이 왔다. 이게 대가성 그런 그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바로 지금 최재형이 아니요. 그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절차만 말했을 뿐 청탁의 대가의 반응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놓고서 본다면 네. 저는 서로 동상이몽을 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어떤 듭니다. 꿈을 서로 다르게 지금 꾸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녹화를 할 때의 마음이 예. 그렇게 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최재형 목사는 노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첫째로는 네. 영상을 촬영을 해서 네. 갖고 있다가 네. 나중에 뜻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될 때 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렛대로 쓰겠다라는 네. 생각도 하나 갖고 있고 음흠. 진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잘 해결된다. 네. 라는 거를 떠나서 네. 이 문제를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스캔들로 만들어서 네. 문제를 삼아갖고 네. 이득을 보겠다라는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점과 관련돼서 이제 또 서울의 소리의 그 대표분은 이 자료를 스캔들로만 쓰려고 했었던 의도를 갖고 자료를 제공받았는데 그걸 최재형 목사한테 설명할 때는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자기들은 당시에는 똑같은 생각들을 갖고서는 생각을 움직이고 있고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각자 뜻하는 바랑 목적 지향하고 있는 바는 서로 다른 뭐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전형적인 공자님이 말씀하신 소인들에 해당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변호사님께 내가 여쭤볼게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여자도 처벌을 받잖아요. 네. 예. 그런데 성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 청탁을 진짜 본인이잖아요. 백은종이 간 게 아니라 최재형이 갔으니까 네. 최재형 본인이 어떠한 거를 요구했다 한다면 네. 그것에 대해서 공여자니까 네. 자신도 처벌받게 된다라는 게 갑자기 지금 내리친 거 근데 아닌가요? 처벌을 받아도 네. 공여자는 네. 뭐 기본적으로 뇌물 공여를 생각을 해보셔도 네. 받은 사람에 비하면 네. 별거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청탁금지법상의 공여자가 네. 얼마나 대단한 처벌을 받겠습니까? 아하. 그걸 갖고 겁날 정도면 이걸 왜 찍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 정도의 짱구가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아닐 것 같고요. 예. 그 정도는 다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스탠스를 바꿀 때는 겁먹은 같은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와 같은 스탠스를 취한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오히려
오히려 여기에서 음흠. 이도저도 아닌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음흠. 정치적인 희생물이 될 수밖에 아.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중간에 스탠스를 그렇게 중립적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자, 최재형한테 여죄 여부를 따진다면 그 공여 이런 거 빼놓고 주거 침입죄는 어때요? 주거 침입 자체에 대한 거를 인정하기에는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응했으므로 인터뷰에 응했으므로 네네.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거든요. 일단 몰래카메라로 찍었는데. 몰래카메라로 찍는 것만 갖고 그게 불법이 무조건 된다라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법이라는 법의 게 해석이 예, 예. 지금 문제가 많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통신비밀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 네. 당사자 간에 네. 비공개된 대화를 이제 감청한 경우에는 네. 그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처벌을 한다. 네. 그리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네.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의 해석이 뭐냐? 네.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아. 일방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의사를 갖고 있어도 된다. 그리고 지금 하급식 판례 중에서는 어떤 판례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네. 침묵하고 있었던 다수 중에 한 명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구조 안에 있었다면 네. 그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 와, 그건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당사자라고 할 때는 쌍방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저도 이 점에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만 바뀌면 사실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범위는 미국에 있는 다수의 주들의 해석과 유사해집니다. 아. 다만 그와 관련돼서 특별한 공익적 목적, 특별한 이런 녹음과 관련된 목적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쌍방의 동의나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 네. 또는 그런 것이 묵시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라고 해석론을 전원합치를 바꾸기만 해도 충분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네. 우리가 계속 공포에 시달리잖아요. 네. 이런 대화 사적으로 했는데 공개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공개하려는 목적이 없었었는데 내 휴대폰에 자동 녹음이 돼 있다가 이거 휴대폰 잊어버려 갖고 갑자기 공개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에 우리가 시달리잖아요. 그럼요. 자,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점과 관련돼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한번 사생활 비밀과 또는 주거에서의 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은 우리가 해석론을 좀 양보할 필요가 있다. 이 점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심각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승훈 변호사님 혹시 팬클럽 동원하셨어요? 아니요? 오늘 이승훈 변호사님 파이팅! 네. 이 변호사님 파이팅! 힘내라! 박수! 와, 계속 떠오르는데? 난 통은 안적 없어요. 팬클럽인 것 같은데? 없어요. 팬클럽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만큼 오늘 이재용 변호사님이 파이팅 넘치게 정말 사실과 진실과 그 다음에 정황까지 전부 다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쏙쏙 알기 쉽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와 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막 파이팅 보세요. 이영주님, 이 변호사님 파이팅. 감사해요. 예, 저는 없어요. 네. 저는 없어요. 저는 한시마다 정신 차려 이거 저한테 하신 거 아니죠, DK님?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농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성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도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라든지 또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미적대는데 지금 성역이 없다가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얘기하는 거냐,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총장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께서는 아마 저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보고가 많거든요. 네. 국가 현안과 관련된 보고서들도 많이 갖게 되고 네. 또 국가 경제 상황과 관련된 보고서들도 많이 받게 돼요. 네. 근데 검찰총장 정도 되시면 사실은 그 수사와 관련된 여러 대검 조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계속 보고가 계속 올라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굳이 지금 상태에서 임기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네. 국가적인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성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성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실 거면 사실은 임기 초기에 꺼내셨으면 네네. 힘이라도 있지. 그렇죠. 예. 이제 퇴임 얼마 안 남으셔서 지금 퇴임사 쓰고 계실 텐데 네네. 그런 상태에서 성역 얘기를 하면 네. 그게 말빨이 먹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기자들의 질문을 기다려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언론에 대한 어떤 검찰총장의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국가적으로 지금 논의해야 되고 수사를 집중해야 될 것들이 정치가 관련된 것들, 정치적인 거 말고도 맞습니다. 정말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생 관련된 범죄 문제 이런 것들도 많아요. 네네. 그럼 그런 문제와 관련된 워딩들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시지 모르겠지만 살짝 이렇게
삐진 사람처럼 네. 뭐 수사의 성역이 어딨냐? 네. 그런데 워딩도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새로운 워딩을 좀 쓰시면 네. 기자들도 적었을 때 뭔가 이렇게 해석의 여지도 있고 그렇죠. 재미도 있고 하잖아요. 네, 네. 성역 얘기는 사실은 수십 년 된 거, 87년도 헌정 체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재미도 없어요, 사실 표현이. 네, 네. 예, 그러니까 의미를 너무 우리가 과대하게 부여할 것인가 네, 네. 이런 점에 대한 것들은 저는 별로 크게 많이 부여할 내용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정말 최대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탄핵하거나 혹은 지금 특검을 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특검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현석 검찰총장은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검찰청과 검사들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 총수답게 총장답게 태도와 그다음에 발언을 해주셨으면 그렇죠.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얼마 안 남으셨어요. 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종의미가 가장 확실해야 되는 게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조직을 지금은 독려해야 되고 네. 지금 검찰청 중에서 이제 젊은 검사들이 많이 그만둬요. 네네. 그런 형태가 사실은 수족이 될 수 있는 검사들이 많이 떠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검찰 조직과 관련돼서는 암흑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오히려 설명을 하면서 국회도 설득을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를 따지셔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의 성역을 얘기하신 걸 거다라고 저는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정말 유능한 검사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삼성 엑스파일도 그렇고 어쨌든 굴하지 않고 정말 올곧게 수사를 벌였던 그런 그 과거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서도 유종의미를 꼭 거두시기를 네. 바랍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지난 한 3주 전이었습니까? 이화영 대북 송금 재판 검찰에서는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께서 우리 감으로 실무가의 감으로 몇 년 정도 선고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북 송금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본인 개인의 뇌물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본인 개인의 뇌물만 해도 지금 1억이 넘기 때문에 뇌물이 몇 억이 되죠? 최하가 3억이요. 뇌물 3억이니까, 3억인데 예. 최하가 10년 이상이라 네네. 물론 10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뭐 감경할 수는 감형되고 있지. 하면은 되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 7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니미고 예. 그러니까 예측한다. 우리 부채도사 한번 해봐야죠. 몇 년일지. 전 7에서 10년 사이. 음. 너무 큰가요? 범위가 저는- 너무 큰가? 저는 10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네.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재판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재판부를 농락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거는 all or nothing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죄 아니면은 유죄인데 유죄 될 경우에는 저는 징역 12년 정도 예측합니다. 이게 대북 송금 유죄면 대북 송금하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 쌍방울에 이제 고문으로 있으면서 법인카드라고 차량을 지원받다가 쌍방울에서 우리 그 경기도 평화부지소로 오면서도 계속 쌍방울 법인카드 썼고 맞아요. 이제 네. 그 돈을 뭐 자기 내연의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지원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10년 이상 7년 내지 10년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것이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 부분도 저는 유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중한형의 어떻게 보면 2분의 1을 가중할 경우에는 뭐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15년이 형이 검찰이 실질구형 요즘 실질구형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예. 뭐 뻥튀기해서 구형하면은 3분의 1 깎는 네, 이런 네, 것이 네.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백하고 하면 검찰이 집행유예도 구형하고 경우에 따라서 무죄도 구형하잖아요. 요새는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도 많이 오히려 높이 나와요. 예. 올려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15년형이에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다 했을 때에 한 10년에서 15년 사이 한 12년형 정도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나 예측을 해 보는데요. 제가 맞으면은 제가 그 커피 쿠폰 제가 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최 변호사님도 한번
그러면 진지하게 커피 쿠폰 써야 되면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면 10년 하겠습니다. 아, 네. 올라갔어. 좋습니다. 예. 10년 한번 하겠습니다. 10년 설, 12년 설이 있는데 10년이나 12년이나 굉장히 중형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게 이화영이 지가 뭘 하려고 했습니까? 지 대장, 대빵. 그렇죠. 이재명이 대통령 플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화영이 10년, 15년이면은 이재명은 몇 년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화영 변호사가 얘기한 거 맞죠? 맞아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당근 빠따 네, 부대다, 네, 네. 유죄다 유죄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고일 연기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연기 안 해줬죠. 예. 연기 안 해줬죠. 예.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에서는 아시다시피 봐봐 이러면서 이화영한테만 이렇게 구형 15년 하고 쌍방울한테는 3년 6월 했냐? 3년 6월 했냐? 결국은 이거 쌍방울이랑 거래해가지고 예. 플리바게닝 우리 뭐 무죄 이거 거래한다고 하죠. 이거 거래해가지고 이렇게 낮춰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주장하는 것도 민주당에도 법조인 의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죠. 예, 양반 모를 뭐.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검찰이 얘기한 것처럼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원래 형자차가 달라요. 10배 차이, 10배 네. 차이. 원래 법에 정해져 있는 어. 형자차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이 더 많은 구형을 받는 건 당연한 예, 거예요. 예. 법에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당시에 권력에 있는 사람이 검찰이 얘기한 거예요. 권력에 있는 사람이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온 것 자체가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고 해서 구형을 더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쌍방울이랑 둘이 짜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는지. 돈이 안 갔으면은 조작이라고 하지. 돈이 진짜 무슨 쌍방울이 무슨 LG, 삼성, 현대입니까? 구멍가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쉽게 말하면 빤스 팔아가지고 만든 기업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뭐 건실하다고 하지만 그 기업에서 현금 100억 원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회사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3년 6월이라를 고용했는 것은 뭐냐? 높은 거예요. 왜냐면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5년 이하 징역이니까 네. 절반가도 2년 6개월이고 3년 6월은 3년 6월을 구형했다는 것은 집행유예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한다는 거죠. 원래 3년 이상 가면 집행유예가 안 돼요. 되죠. 그러면은 3년 하면은 뭐 구형했다고 하면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까지는 가능하지만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것은 실형 선고해달라는 그런 요청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뇌물죄에 있어서는 준 사람은 깜빵이에요, 당연. 그렇지만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예. 근데 준 사람이 깜빵 가서 실형 가는 케이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제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했지만 양형 기준 자체에서도 사실은 뇌물이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렇죠.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는 거예요. 벌금도 있는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요. 결국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화영이 변호사가 선고기일 연기 신청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 유죄 나오면은 공범으로 돼 있는 이재명이 유죄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일 변경해달라? 당신이 지금 정신이야? 무슨 소리? 당신이 이재명 변호사야, 이화영 변호사야. 무슨 소리야? 자다가 봉창 떠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러면 정치인들은 아무도 수사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정치 일정에 다 영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 사람들만 처벌받나요? 그러니까 야 근데 미국은 최근에 트럼프가 지금 이 11월 대선인데 지난 6월달에 5월달에 이게 선거 캠프도 뉴욕으로 옮겨야 됐는데 그 이유가 형사재판 맞아요. 일주일에 네. 4번씩 6주 연속으로 받아야 됐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우리나라 이 민주당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응 한번 좀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이제 각각의 정치인들이 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신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베이스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뽑을 땐 예를 들면은 사회운동을 했던 분들, 율사 출신인 분들, 의사이신 분들 다 이유가 있어서 뽑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기본에는 조금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면 내가 변호사거나 내가 판사였거나 내가 검사였는데 이 법이 뻔히 아닌 걸 알아. 근데 그거를 그렇게 주장을 한다? 아무리 내가 재선을 하고 싶어도 그건 좀
본인을 뽑아준 그 국민들께 예의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덜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은 자본주의에 거의 응집되어 있는 나라라고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대통령 대선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될 거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일주일에 4번씩 형사재판을 하는데 지금 지금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이화영을 아니 이재명도 아니야 이화영을 선거를 미뤄달로 그럼 그 이화영 변호사의 얘기는 즉슨 이화영과 이재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공범이라는 본인 얘기다. 스스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유죄라고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화영의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조금 이화영의 변호사도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좀 이해가 안 갔지만 변호사님이 또 나름대로 변호에 뭐 전략이 있으시겠죠. 네. 저라면 그런 변호사 잘랐습니다. 내 변호사가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를 하고 있으면 잘라야죠. 여기에 화요일 날 나오는 유동기 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김모 변호사가 와가지고 위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돈은 얼마 안 받겠습니다. 300만 원만 받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는 유동기 씨 배우자한테 3천만 원을 받았대. 그래놓고는 재판은 안 하고 뭐가 이재명한테 불리할 때만 왔다라고 했고 실제로 자기 부인한테 내가 이거 예전 쓰도 있는 휴대폰 이거 좀 어디 있냐 했더니만 없대. 왜? 갖다 버렸대. 왜 그걸 갖다 버려? 했더니만 당신 변호사가 갖다 버리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유동기 씨가 변호사하고 고발해서 그 담당 맞죠. 변호사님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해서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아 그거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거 어떻게 모든 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섬뜩하고요. 저는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최근에 그 야당에서 수사기관이 뭐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거나 뭐 증거를 만들거나 그리고 검사뿐만 아니고 판사도 뭐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어떤 판결을 하면은 그 판사하고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이른바 이화영법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재명에 대한 방탄법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아니 당연히 여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 저는 이 제목도 아니요 죄송한데 처음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이야 바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일단 수사기관 무고죄래요?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수사를 했는데 이게 무고다. 그럼 수사는 처음부터 저 사람이 100% 유죄인 사람만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했을 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밝히는 게 수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수사를 했는데 무죄면 넌 무고죄야. 예. 그럼 누가 수사기관에 가겠어요? 예. 누가 경찰을 하고 누가 검찰을 하겠어요? 일단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전 여기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서 법을 했는데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세 번째요. 내사 및 수사 과정에서 작성, 제출, 입수된 사건 관계 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삭제한 경우 이거는 무고죄래. 근데 모든 서류를 다 위에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럼요, 예.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갖고 그렇죠, 올리는 예. 건데 너 누락했지. 그러면 나중에 검찰은 뭐 이만한 거 한 해가지고. 10번에 007 모든 가방 거 다 007 가방 들고서는 수사를 한 것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검사 엄청 편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이해가 안 갔고 두 번째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정형인데 법정형이 수사기관이 소추 송치한 혐의의 법정형에 따른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참. 법정형은 만들어내 있는 거지. 야 네가 나 고소했을 때 그 법에 따라서 너도 똑같이 처벌받을 거야? 네. 이거 협박하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협박 아닙니까? 이게 지금 원래 그 특검이 왜 하죠? 기존의 검사나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할 때에 수사하라고 그런 사안을 열심히 수사하라고 어떻게 보면 일반 검경의 예외로서 특검에 또 특검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어때? 다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고 재판 선고일이 내일 그렇죠. 모레인데 그런데 그 수사를 유죄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수사를 하는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만든다. 이게 제정신이에요? 거기다가 법 왜곡죄는 더 웃겨요. 아니 김영민 의원님이 이제 발의하신 건데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사건 명사자를 유리
불리하게 만들면 법 왜곡죄래요. 근데 아니 이게 왜 웃기냐면 법은 원래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예. 판사의 직업이 법을 해석하는 거야. 예, 예. 근데 법을 해석했는데 상대방에서 내 법의 해석이 나한테 불리하대. 그럼 넌 법 왜곡죄야. 난 너를 고소하겠어. 자기가 민사에서 패소하면은 법 상대방하고 왜곡한 거지. 판사를 항상 고소해가지고 판사가 재판 그 수사 받으러 맨날 다니게 하는 판사는 그러면 법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이해해야 없어. 되고 어. 재판 받아야 되고. 1심에서 2심으로 바뀌면은 1심 판사는 달달달달 떨어야 돼. 그러니까요. 이런 법이 어딨어? 아니 그 법을 왜곡한다는 것 자체 너무 이상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네. 그럼 법 둘 다- 왜곡하는 아니, 그건 누가 유리하건 판결합니까? 불리하건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는. 항상 법 왜곡죄. 왜냐면 네. 유리 또는 불리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네. 법을 해석하는데 네. 판사는 그게 직업이지만 음. 누구한테 유죄를 하거나 유죄라면 불리한 거고 어. 무죄라면 유리한 거지. 어. 언제든지 이 사람은 법 왜곡죄. 그러니까 언제나 판사 검사는 법 왜곡죄에 1심, 2심, 3심 다 그냥 일사천리로 유죄가 되거나 무죄가 되지 않으면 유죄가 안 되면은 이런 거야.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이 똑같지 않으면은 달랐던 판사는 법 왜곡죄로 처벌되는 것이고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면은 검찰도? 수사 검사하고 재판 검사는 맞아요. 다 무고죄, 법 왜곡죄로 무고죄. 다 처벌되는 맞아요. 거야. 이런 멍청이 같은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 이래가지고 누가 지금 수사를 하고 누가 판결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다 판결을 해놨는데 헌법재판소에 갔더니만 법원 판결이 잘못됐네. 그러면은 1, 2, 3심 다 같이 1, 2, 3심 법 왜곡죄로 다 같이. 이런 멍청이 같은 법이 어딨냐고. 이것도 그래요. 일단 수사기관 무고죄랑 법 왜곡죄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법안 발의지만 그렇다 칩시다.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걸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고. 근데 이거를 왜 하필이면 지금 발의하냐고.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법이란 얘기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일의 선고인데 7일 선고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이화영 전 도지사 전 부지사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그게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해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겠다. 발의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법원이랑 검찰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떨거지들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김헬리 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두 최 변호사를 최고의 변호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해 쑥쑥? 그렇습니다. 우리 당신의 법률 지식은 멸콩TV 보기 전과 이후로 나뉜다. 예. 저희가 법률 지식, 또 시사 상식, 또 세상을 보는 눈, 정말 우리가 정립하는 그런 멸콩TV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의 가장 큰 폐해는 대한민국의 상식, 건전한 어떤 원칙 이런 부분을 다 흩어놓는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봅니다. 아마 밀레니엄 하면서 1990년대가 끝나고 2000년대로 돌아올 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저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막 담론이 있었습니다만 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한 2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걱정했던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이성, 또 상식, 원칙이 통하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은 거기에 어떤 보상이 대가가 따르는 사회, 또 어떻게 보면은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으면은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사회, 그런 게 어떤 모더니즘의 사회라고 한다고 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때요? 이게 거짓을 거짓이라고 안 하고 대안적 진실이라고 얘기해보자. 대안적 사실이라고 얘기해버리잖아. 그러면서 어떤 삶의 정당한 기준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헌법의 원리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다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어떤 몰상식이고 몰염치인 이런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어떤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 변호사님은 이런 철학적인 담론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어떤 이 제명의 민주당의 어떤 그런 입법 정책, 사법 대응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제가 참 철학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철학에 대한 건 지식은 아니고 일반적인 국민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이렇게
되게 보기 좋은 말로 얘기를 하고 현혹을 시킨다고 해서 그 국민들이 그걸 과연 모를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까 앞에서 법 왜곡죄 그리고 수사기관 무고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앞으로 조국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도 특검을 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의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조국 사건 그렇다고 넘어가고 대장동 50억 클럽을 특검을 하면 본인들한테 전 불리할 것 같은데 이걸 왜 특검을 할까라고 전 좀 이제 의아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그냥 새치어로 예를 들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 뭐 그러니까 여당이 우리를 그 당시엔 야당이었죠. 우리를 지금 탄압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결국은 저는 진실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문제는 이제 진실이 드러나도 그 진실을 믿지 않고 그쵸.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검사를 악마화해서 특검에 또 다른 특검을 만들고 그럼 1심 지금 왜 법왜곡죄라는 걸 만들겠어요? 왜 이화영의 변호사가 이재명을 변호를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사법부에 대한 협박 아닙니까? 맞죠. 결국 법왜곡죄로 해가지고 1심에서 판결이 유죄가 나면은 그 1심 법원 판결이 검사하고 짬짬이해서 왜곡된 증거로 너네가 판단했기 때문에 사법부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협박 아닙니까?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미루고 그에 대해서 공격이 최대의 어떤 방어 전략이다라고 해서 특검을 남발을 해서 계속 특검 정국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담긴 거 아닌가요? 맞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 개의 바퀴가 있어요. 아시지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렇죠. 사법부가 세 개의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믿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 사람이 잘했는지를 판단해주는 기관이 사법부고 우리가 믿고 그 권력을 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틀렸다?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그렇죠. 괜찮고 사법부를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바꿔가지고 사법부도 지들 라인으로 세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야당일 때는 못 믿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법부를 두는 아무 이유가 없죠. 그러면 삼축에서 입법부는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이젠 특별 판사제 만들겠네. 인민위원회 만들겠네. 저는 그래서 좀 섬뜩한 거예요. 특별검사의 다음은 인민재판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설마요. 북한도 아니고. 아니 지금 진행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검사 못 믿어가지고 특별 그 상설특검도 못 믿겠다고 하니까 상설특검에 또 특검을 만드는 것이고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지고 재판에서 판결이 못 믿으면 그 다음은 북한식 인민재판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국민의힘에서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걸어줘야죠.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김용민 의원님도 그걸 발의하시면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통과되려나요? 이게 통과되면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 왜곡죄는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 유리 또는 분리. 유리 아니면 분리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중간은 없어. 항상 법 왜곡죄에 노출되어 있는 네.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헌법 개정안을 심지어 발의 준비 중이래요. 형법이 이렇게 된다고요? 형법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누굴 처벌하려면 명확하게 법조항에 써 있어요. 근데 법조항이 유리 또는 분리? 예. 이게 그렇죠. 명확성의 원칙이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확성의 원칙. 그래서 그 보이드하기 때문에 보이드하다. 한마디로 명확성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는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해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해서 무효할 때에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법리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unconstitutional한데 네. 이게 왜냐하면은 보이드하기 때문에 이게 예, 모호하기 베이그하기 때문에. 때문에 예, 베이그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그런 법리가 있습니다. 이런 위헌적 법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법 방해 아닙니까? 이런 법조인이란 탈을 쓰고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정말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배울 때 사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판단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언론도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법은 그냥 독립적으로 그렇죠. 예. 자신들이 거기에 대한 법에 따라서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일반 국민들한테도 더 좋습니다. 당연히 어떤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최근도 아니죠. 좀 꽤 됐습니다. 어떠한 이제 정치적인 관련된 재판을 하면 꼭 그 판사님에 대한 막 그런 이 사람이 누구고 뭐 했고 어디 살고 이름이 뭐고 막 이런 그 신분이 노출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뭐 댓글 달고 이러면 그렇죠. 그 판사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언론에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되게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니까 그렇다고 저는 그것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판단을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과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애매하고 힘든 정치적 사건은 안 하죠. 계속 미뤄져지는 거지. 그렇죠. 그럼 재판 그러니까 그거 노리는 거라니까요. 대선 있을 때까지 이재명 재판을 수사를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 방탄 특검이고 법 왜곡죄고 도도하게 그런 민주당의 큰 흐름 그분만을 옹위하고 보호하기 위한 입법 이런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을까요? 참 정말 좀 열받고 화가 나네요. 최단비 변호사님 열받아서 혈압 올라가요. 아니요. 안 올랐어요. 아주 평안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참 이재명 한 명 때문에 이 나라가 어디로 이렇게 법이 망가져 가나 하루 빨리 구속하라. 말씀드렸듯이 6월 7일 이 화형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면은 그 다음 타겟은 이재명입니다. 아직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을 한 번도 소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은 그 다음 수순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경부선 타고 뷰 좋은 광교 호수가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소환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소환은 뭐 예를 들면은 저나 뭐 최충 변호사님이 뭐 민주당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소환은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히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왜냐하면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됐는데 소환을 안 하는 것 자체가 특혜가 될 수 있으니까 소환은 당연히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문제는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칠까요? 저는 검찰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예전에는 대선 주자였고 이번에는 거대 야당의 대표이고 여기다가 지금 의원들도 이렇게 발의를 하고 있고 검찰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까지는 조금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제3자 뇌물죄 수사가 될까요? 그러면 박근혜는 왜 구속했죠? 도주 우려가 있었습니까?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습니까? 이 화형은 이재명이 관련해가지고 처음엔 딱 잡아댔다가 나중에 자기 입으로 2013년 6월 14일 6월달 전후로 해서 4번인가에 걸쳐서 술술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다는 거 얘기했다가 말 바꿨죠. 말 바꿨잖아요. 네. 그게 증거인멸 우려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영장 쳐야 되고 구속영장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앞에 우리 주제로 또 돌아가면 그러니까 수사기관 뭐 예를 들면 무고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압박을 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부담이 있다 없는 하더라도 안 그래도 우리 상황이죠. 댓글에서 그걸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총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뭐 기자들이 묻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소환 가능성에 묻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될 수가 없고 없다. 특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 주범이 아닌 공범인 이화영이 지금 깜빵에서 지금 오래 썩고 있고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물론 뭐 무죄 뭐 본인들이 무고하다고 하면서 무고하면 빨리 선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기해달라는 게 웃기긴 한데 만약에 유죄가 나고 그 이유가 이재명이 직접 관련돼 있다는 것 된다고 하면은 소환 조사해야 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서 구속영장 청구에 도장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원석 총장 얘기는 사실은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그랬을 때 그냥 원리 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에요. 네,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소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특혜를 주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그 위치에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법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외국환 관리법하고 뇌물죄는 굉장히 죄질이 나쁩니다. 왜 외국환 관리법이 죄질이 나쁘죠? 쉽게 말하면 국부가 유출되는 겁니다. 그럼요. 옛날에 제가 왜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순실 관련해서 삼성이 독일에 말 사주고 뭐 했다고 그거를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국고 손실을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고 안민석이는 뭐 3조 원? 네. 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SPC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을 외부로 빼돌렸다고 했다가 지금 정유라한테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기소됐잖아 사실. 네. 벌금도 아니고 공판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이게. 800만 불이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이화영이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3억 원이 넘도록 받아먹도록 했는데 이재명이가 모르고 있었다고 면책이 됩니까? 관리법 못한 거에 대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화영이 유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의 연결 관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저희가 사실은 공소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공소장에도 이제 둘이 공범이라는 걸 적시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아마 그걸 적시를 했으면 검찰도 어느 정도의 증거는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화영 판결이 7일에 나오고 그거를 계기로 다음 이제 이 수사와 이제 판결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전혜영님 3조가 아니고 300조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이없는 헛소리한 사람들 책임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이없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외국 어떤 그 민간 기업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부를 유출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행위? 아니 뭐 정치적 행위 이른바 통치 행위는 안 된다며요. 하물며 대통령도 아니고 일개 본인들 말로 일개 경기지사가 통치 행위 합니까? 정말 어이가 밥 말아 먹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통치행위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통치행위는 이제 보통 이렇게 뭐 국가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은 뭐 시도지사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그 판단의 범위 내에서 그렇지. 그 판단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를 면책해 주는 것이지 위법을 인정해 주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럼 통치행위는 위법 행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그건 통치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통치행위란 건 쉽게 말하면 전쟁 중에 이제 이쯤에서는 결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휴전하자, 맞습니다. 종전하자 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북한에 돈 빼갔다 통치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면은 왜 쌍방울 직원들 책에 허리춤에 그러니까. 달러 바꿔가지고 중국으로 간 다음에 중국 화장실에서 돈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은 다음에 돈을 갖다 상납을 하냐고. 스스로 그게 잘못했다는 것을 하는 것이고 쌍방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백을 하고 있고 국정원 직원들까지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지들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그걸 누가 말을 믿느냐고요.